단 500만 원을 걸고 5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물 시장이 지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원래 동네 빵집 주인이 불안 없이 밤잠을 청하기 위해 고안해낸 안전장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이토록 복잡하고 위험한 형태로 변질된 것일까요? 오늘은 심지어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 도박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선물 거래의 모든 측면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선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을 파악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아주 소박한 동네 빵집의 이야기부터 풀어내야 합니다. 가상의 인물 김 사장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며 날마다 밀가루를 구매해 빵을 구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밀가루 가격이 워낙 들쭉날쭉하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4캐리에 4영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6영원, 심지어 8영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노릇이죠. 만약 밀가루 가격이 갑작스럽게 2배로 급등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빵값을 올리자니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까 걱정이고 현행 가격을 유지하자니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여 김 사장님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냅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밀가루 도매업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사장님, 우리 1년 뒤에도 밀가루 4영원에 꾸준히 거래합시다. 밀가루 도매상 입장에서도 그리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리 4영원의 판매를 확정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둘이 손을 맞잡고 합의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말끔히 해소됩니다. 김 사장님은 이제 밀가루 가격 변동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되고 도매상 또한 미리 정해진 판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선물센이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된 본래의 취지이자 모습입니다. 영어로는 퓨처스라고 불리는데 그 의미는 이름 그대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질 거래를 지금 이 시점에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금융 전문 용어로는 헤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 혹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마치 농부가 태풍이 닥치기 전 비닐하우스를 단단히 고정하듯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이라는 거센 태풍에 대비하는 현명한 전략인 것입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은 이러한 형태로 농산물 거래 분야에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848년 미국 시카고에 현대적 의미의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 CBOT가 공식적으로 개장했는데 그곳에서 거래된 주요 품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밀과 옥수수였습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심는 시점에 수확물의 판매 가격을 미리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려 했고 곡물상들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보장받길 희망했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상호 이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령 뉴스 화면 하단에 뜨는 금 선물 이 $350, 원유 선물 $78와 같은 수치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금이나 원유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이 수치들은 미래에 정해진 날짜에 거래하기로 약속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6월물 원유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6월에 원유를 인도하거나 인수할 계약의 가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자율과 같은 시간 같이 원유를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금 보관료와 같은 부대 비용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가격은 단순히 현재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을 담은 청사진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종의 시간 이동 계약서나 다름없습니다. 여기까지의 선물 시장은 순기능만 가득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밀가루 가격 변동에서 오는 불안을 덜고 농부는 수확물 판매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아름다운 시장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빵을 만들거나 밀가루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박 투자자라는 인물을 상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밀가루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빵집을 운영하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죠. 오로지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목적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 투자자가 선물 시장에 발을 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만 정확히 예측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합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 지금 선물 계약을 미리 매수해두면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더 높은 값에 되팔 수 있겠구나. 그는 즉시 원유 선물 계약을 매수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롱이라 부르는데 풀어 말하자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숏 포지션을 취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박 투자자가 실물 자산을 직접 만져보거나 소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원유 배럴을 인도받을 생각도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격 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만을 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자는 비단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원유 선물 시장에서 원유를 인수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형태의 거래는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97%는 오로지 투기적 목적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안전을 위한 보험의 영역에 투기라는 이름의 사냥꾼들이 득실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가루가 필요 없는 이들이 굳이 선물 시장에 발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레버리지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 타인의 자본을 빌려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적용되는 레버리지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주식시장의 신용거래는 보통 2~3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죠. 반면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2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선물 시장에는 증거금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계약을 맺을 때 지불하는 보증금과 유사한 개념이죠. 가령 금선물 계약 한 건이 1억 5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액인 1억 5천만 원을 모두 낼 필요는 없습니다. 5%의 증거금, 즉 750만 원만 있으면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는 무려 2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단 1%만 상승해도 여러분의 수익률은 20%로 증폭됩니다. 750만 원을 투자해서 150만 원을 벌게 되는 셈이죠. 만약 5%가 오르면 원금의 2배를 벌어들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적은 자금으로도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선물 시장에 투기 세력이 몰려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분명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 효과는 무섭도록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수익이 20배가 될 수 있다면 손실 역시 20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감정적인 요소도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금 가격이 단 5%만 하락해도 그 손실은 100%에 달합니다. 투자했던 원금 750만 원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통째로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부분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만약 10%가 하락한다면 손실률은 200%에 이르게 됩니다. 750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원금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로 750만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전혀 없던 빚이 생겨나는 셈이죠. 이 지점이 바로 선물 거래가 주식 투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주식은 아무리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영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설령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다 한들 잃는 것은 오로지 원금뿐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상황이 다릅니다. 투자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 4월 20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그 끔찍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 나이맥스에서 거래되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5월물 가격이 배럴당 무려 37.63달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이너스라니요. 이는 기름을 가져가면 오히려 돈을 얹어주겠다는 뜻으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갇히면서 원유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운항을 멈추고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으며 공장들마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생산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시장에는 원유가 넘쳐나는데 저장 탱크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유조선 대여 비용은 하루 2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원유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돈을 얹어주고서라도 원유를 떠넘기는 기현상이 발생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도면 바닥이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원유 선물 추종 상품들에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유 ETN과 ETF에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금액만 2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마이너스권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 상품들은 속절없이 폭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에 투자했던 900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은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모두 패소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은행이 판매했던 원유보,原유보라는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원금을 모두 날린 것은 물론 오히려 중국은행에 추가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총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을 원유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이 하락해도 팔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마진콜입니다. 가격이 하락하여 여러분의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내일 오전까지 추가 자금을 입금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하겠습니다. 이건 돈을 더 내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팔아버리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며 심지어는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금을 붓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 오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장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물 계약에는 만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주식은 이론적으로 평생 보유할 수 있지만 선물 계약은 정해진 만기일에 무조건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0년 마이너스 유가 사태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곧 오르겠지라며 버티다가 결국 만기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원유를 실제로 인수할 물리적 능력도 저장할 공간도 없었기에 어떤 가격에든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격이 바로 마이너스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얹어주고 기름을 떠넘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도 실력이 좋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차트 분석을 잘하면 이길 수 있지 않냐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진정한 상대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다른 누군가는 정확히 100만 원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전체 시장이 상승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함께 돈을 벌 수 있지만 선물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익을 얻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골드만삭스입니다. JP 모건입니다. 블랙록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기업들은 1초에 1000분의 1 단위로 거래를 수행하는 알고리즘 슈퍼컴퓨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유조선 움직임을 살피고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식사하며 핵심 정책을 미리 간파합니다. 반면 당신은 퇴근 후 유튜브로 경제를 배우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야 행동에 나서죠. 하지만 뉴스가 보도되었다는 건 이미 월가의 초고속 컴퓨터들이 정보를 분석하고 모든 거래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워런 버핏이 파생 상품을 무엇이라 칭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금융 대량 살상 무기라고 했습니다. 2002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 안에 직접 언급한 내용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파생 상품이 얽히면서 손실이 통제 불능으로 불어났죠. 레버리지의 장점이 순식간의 재앙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도 발을 들이지 않는 영역인데 왜 우리가 그 위험한 전장에 뛰어들어 싸우려 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건 미국 월가의 이야기일 뿐 아니냐. 한국 시장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관련 통계를 직접 찾아보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선물과 옵션 투자로 입은 손실액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00억 원에 달합니다. 무려 한 해에만 500억 원입니다. 2020년 667억 원, 2021년 151억 원, 2022년 574억 원, 2023년 458억 원, 2024년 609억 원, 심지어 2025년은 상반기에만 벌써 이 521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해마다 수천억 원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주머니에서요? 여러분처럼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던 가장들의 주머니에서 말입니다. 더 놀라운 수치도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단 10달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선물 옵션 시장에서 움직인 총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2조 원입니다. 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약 700조 원인데 그 10배가 넘는 돈이 단 10달 만에 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굴리고 남은 것이 고작 순손실 735억 원에 불과합니다. 밤새워 차트를 분석하고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돌아온 결과는 결국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FX 마진 거래는 또 어떻습니까? 환율 변동에 투자하는 파생 상품인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전체 계좌의 90% 이상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약 70%는 거래 시작 2주 만에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채 2주도 안 돼 원금의 대부분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가 워낙 커서 환율이 단일 2%만 움직여도 투자 원금 전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증권사들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12개 증권사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로만 1조 50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여기에 환전 수수료까지 더하면 총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년 수천억씩 잃는데 증권사들은 수수료 장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묘한 상황인 겁니다. 판을 깔아주고 참가비만 받으며 대부분이 돈을 잃고 나가는 구조. 과연 이것이 카지노와 무엇이 다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이 결국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해외 파생 상품 거래를 처음 시도하는 개인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3시간 이상 모의 거래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총 4시간을 공부하고 연습해야만 겨우 선물 시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독 당국조차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매년 500억 원의 손실, 5년 연속 적자, FX 마진 계좌의 90% 이상 손실, 그중 70%는 2주 안의 원금 소진. 이것이 바로 2026년 한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운에 맡길 사안이 아닙니다. 높은 수수료와 스프레드, 정보력, 속도, 그리고 자금력까지 모든 면에서 불리한 싸움입니다. 애초에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그렇다면 선물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은 분명 존재합니다. 선물 거래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도구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김 사장님처럼 진정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면 선물은 여전히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거나 항공사가 원유 선물은 유가 폭등에 대비하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투기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레버리지까지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이 문제죠. 끌어올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선물 시장에 직접 참여할 마음이 있다면 3가지 조언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빚을 내어 투자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카드론 등으로 선물 거래에 손대면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설령 모두 잃는다 해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여유 자금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기에 대다수의 경우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세요. 20배가 표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최대 한도일 뿐입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해요. 수익이 줄어들듯 손실 역시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중함이 최우선입니다. 셋째,
이해 없이는 접근하지 마세요. 증거금, 마진콜, 만기일, 롤오버 등 기본적인 개념조차 완벽히 숙지하기 전에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 봤다고 다 아는 척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결국 선물은 단순한 도구입니다. 김 사장님에게는 사업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 역할을 했지만 박 투자자에게는 한몫 잡으려는 카지노 칩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레버리지의 유혹에 눈이 멀어 원래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선물 거래를 고민 중인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선물 투자로 월 수익률 300% 달성 같은 자극적인 글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다음 달에 원금의 5배를 잃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국 FX 마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구할은 결국 돈을 잃습니다. 당신이 남은 10%에 속할 수 있다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골드만삭스의 슈퍼컴퓨터보다 당신의 예측이 더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럴 자신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 창출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 말이죠. 워렌 버핏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투자의 첫째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둘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선물 시장은 본래 위험 회피를 위한 보험으로 출발했지만 레버리지라는 마약을 만나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묻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든든한 울타리를 쌓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평소 궁금했던 경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 보겠습니다.